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12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4월 12일. 쭉 그 세계사를 살펴보니까 바로 미국의 그 남북전쟁이 발발한 날이더라고요. 뭐 남북전쟁 참 유명한 전쟁이죠. 뭐 미국의 독립전쟁도 유명하지만, 남북전쟁도, 그야말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연방을 갖다 이제 조직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런 이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여기에는 또 유명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 분 있죠. 바로 링컨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장장 4년 동안 전쟁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나라 6.25 사변이 대체적으로 한국 동란이 3년 정도로 이제 보죠. 근데 그거보다도 1년 더 이제 전쟁을 한 거네요. 참 많은 이제 인원이 뭐 군인은 뭐 물론이고 뭐 민간인까지 많이 이제 죽고 또 부상당하고, 이제 그런 인적 손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도 많이 이제 망실이 되는 그런 이제 전쟁이라고 봐죠. 그게 전쟁의 속성이죠. 뭐 어느 시대 어느 사회고 어느 전쟁이고 보면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이제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남북 전쟁은 이제 내전이었습니다. 뭐 국가와 국가가 전쟁한 게 아니고 국가 내에서 이제 서로 생각을 달리한 이 세력들이 서로 붙어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부에 포진돼 있던 주들은 산업화된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야 이제 노예가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노예를 해방해야 되지 않느냐. 노예가 이제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참뭐 노예 무역 같은 걸 통해 갖고서 이제 들여온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제도죠. 어, 그러나 이제 남부 쪽은 면화 산업이 상당히 이제 넓게 이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면화를 갖다 탁 손을 보고 따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의 손이 엄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싼 노동력으로 그게 바로 이제 노예죠. 예. 그래서 이제 남부 쪽은 저 농업 위주로 면화 산업 위주로 이제 노예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었고, 북군 쪽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 연방이 깨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예 해방 조치를 취하고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위대하게 지금도 기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이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이 링컨 좌상이죠. 앉아 있는 동상이 있었는데, 저는 사진을 멀리서 봐갖고서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막상 밑에 가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엄청 큰 이 링컨의 좌상이더라고요. 링컨의 그, 어, 그, 이 뭐야, 수염, 그리고 이제 구렛나루 있는 그런 수염, 그런 것까지 다 묘사가 된 그런 이제 좌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남북전쟁을 통해 갖고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이들이 싸웠고, 누가 또 서로 뭉쳐갖고 싸웠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뭐, 미국 남북전쟁에 대해서는 뭐, 세계사 시간에 뭐,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에 관련된 이제 기록물, 책 같은 것을, 서적을 읽어본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걸 느끼는데, 뭔가 학창 시절에 배운 게 있어 갖고서 예를 들어 남북 전쟁 하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있었던 내전, 남군과 북군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 수도 없이 이 남북 전쟁을 다룬 이제 서부 영화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북군은 뭐 파란색 군복을 입었고, 남군은 색인가 뭐 그런 군복을 입고 서로 싸우고, 뭐 링컨이 해방을 하고 노예를 해방을 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알고 있는 게 피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북 전쟁하고 미국의 남북 전쟁하고 들여다보면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지식의 어떤 깊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한번 좀 다져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이제 바로 오늘 이제 일어났네요. 1861년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이게 내전이라는 굉장히 이제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내전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내전이었던 남북 전쟁, 그러니까 아메리칸 시빌 와죠.
그 11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와 해갖고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11와가 내전이더라고요. 시민혁명이라는 그 의미도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외국인이 자꾸 우리 6.25 사변을 놓고 11와 11와 해갖고 여기 왜 11와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고개를 켜두면서 11와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아주 당황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한번 남북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볼까요? 미국에서 일어난 내전이다. 바로 1961년 4월 12일 오늘 시작을 해서 1865년 5월 9일 그러니까 4년 1개월을 끌었네요. 참 그 4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뭐 군인들도 군인이지만 일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네요. 1861년 4월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주들이 모여서 미 합중국으로부터 분리를 갖다 선언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동부 13개 주가 이제 이제 뭉쳐갖고서 독립을 하고서 미 합중국을 세우면서 계속 서부로 개척을 해 나간 거죠. 또 기타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뭐 이런 쪽하고도 계속 뭐 싸우든 협상을 하든 자기가 나라를 갖다 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이제 넓혀가고 있는 그런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13개 주 이외에도 여러 개 주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남부 쪽에 있는 주들이 이거 노예제를 폐지를 하면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를 폐지한다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남부의 산업이 그 면화 산업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그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업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우린 노예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남부주가 그럼 니네들하고 서로 나라를 갈로 갈로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남부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SC 사우스 캐롤라이나죠. MS가 가우스 MS가 미시시피 거예요. 그다음에 FL 플로리다, 그다음에 AL 엘라바마, 그다음에 GA 조지아, 그다음에 LA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고 루이지애나죠. 그다음에 텍사스. 여기에 버지니아하고 AR이 어딜까요? 아칸소인가요?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이렇게 이제 해갖고 남부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항의 섬터 요새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이 섬터 요새는 포트 섬터네요. 뭐 섬터 해갖고 우리나라 뭐 섬 있는 터가 아니고 섬터라는 그 이제 미국 지명이라고 봐야죠. 포트 섬터. 그러니까 섬터 요새에 이제 이제 섬터 요새가 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남군 관할 쪽인데 이 섬터 요새에 이제 있는 그 군인들이 북부에 충성을 하는 군인들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서 포격을 시작한 거예요. 남부군들이. 그냥 포격을.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다.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쟁 결과는 남부연합군이 패배했고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북전쟁의 원인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은 18세기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1775년에 첫 반노예제 모임이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1780년에 펜실베니아 의회에서 처음으로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18세기부터 저런 움직임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거네요. 그 다음에 이외 4개의 다른 북부 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했고 1787년 북서부 영토, 지금의 오하이오 및 그 주변 그쪽에서도 북서부 조례를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네요. 자, 이로 인해서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와 노예제를 여전히 법으로 인정하는 남부 지역 두 지역으로 분리가 됐다. 바로 이제 이런 그 모양새가 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서구 개척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쪽은 어떤 그 주의 형태를 갖고 있지는 못했을 거고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1861년이면 19세기 중반인데 18세기부터 벌써 그 100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쭉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남부로 확대되면 어떡하냐. 이게 위에서 이제 우리는 노예 필요 없어. 근데 여기는 노예가 필요해갖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남부 쪽에서 봤을 때 이거 그말 열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노예 소유를 허용하는 남부와 금지하는 북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때 이제 링컨이 1858년에 분열된 집에 대한 분열된 집이죠. 그냥 거기서 연설을 한 거예요. 노예제 확산을 막고 국민의 마음속에 노예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심고 싶다라는 의지를 이제 링컨이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
그 연방정부하고 통제권이 넘어갈 것을 남부 쪽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다가 그다음에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자꾸 영향을 이제 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북부 그 남부 쪽에서는 노예제를 그 실시하자라고 뭐 자꾸 정부에다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북부에서는 그걸 또 혐오하는 거예요. 결국은 1850년대 말에 들어서 위기 상황이 이제 불러일으켜진 거죠. 노예 폐지주의자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이나 중도 공화당 지도자 링컨 등이 북부 정치인들은 토머스 제퍼슨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선언문 구문을 강조했다. 자, 토머스 제퍼슨 하면은 뭐, 조지 워싱턴하고 이제 소위 그 이제, 미국의 그 이제 건국하는 북부죠.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그야말로 파운딩 파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토머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었죠. 인간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왜 노예를, 평등한 인간을 노예로 쓰느냐. 참 저런 얘기를 이게 조선 땅에서 좀 하는 사람이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독립협회, 물론 저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 그 가서 그 문물을 보고 공부를 하고 온 그 서재필 박사 같은 사람이 이제 어, 노예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 만민공동회가 열릴 때 노예제 폐지를 선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노예 실제로 해방을 시켜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자, 뭐 그건 뭐 우리나라 얘기고, 자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 점을 언급을 했죠. 게티스버그. 1787년 헌법 제정회의에서 있었던 헌법 35조와 아프리카 노예 수입을 20년간 연장하는 데 대한 논쟁을 비롯해 이 시기 거의 모든 지역 간의 분쟁에는 노예제가 관련이 돼 있었다. 뭐 첨예한 이슈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기저기 다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1793년 앨리 비트니가 발명한 조면기에 인해 하루에 가공될 수 있는 소매량이 50배로 늘어났고 이런 생산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남부에서는 노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면화 생산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또 뒤처리하려면 노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노예를 쓰지 말자고 하니까 이제 남부 쪽은 열받죠, 당연히. 자, 그후 1857년 대법원의 드레드 스콧 판결, 드레드 스콧 디시전은 KS, 캔사스죠. KS가 캔사스를 포함하여 다수가 노예제를 반대하는 지역에서 노예제를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1858년 링컨 더글라스 논쟁 중에 통해서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다라고 뭐 링컨은 뭐 막 주장을 한 거죠. 1859년에 하퍼 페리 무기고를 습격해서 노예가 또 노예 반란을 또 시도를 해. 그러니까 그냥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 그러니까 서로 첨예한 그 가치가 부딪힐 때는 그런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60년 남부민주당은 새로 합병되는 주은주의 노예제를 법으로 인정하자고 요구함으로써 남부와 북부로 나뉘는 지역 간의 갈등 구조가 발생이 됐다. 예, 아까 그 지도에서 봤지만 미국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그 주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지만 왼쪽으로는 서부 개척하면서 이제 아직 주로 독립을 못한 주은주가 된 거죠. 예. 꼭 우리가 뭐 시나 군을 만들 때 그 내보내면서 출장소 같은 걸 두듯이 그런 그 역할이 이제 준주가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를 폐지하자라고. 그래갖고 또 노예 폐지를 선언하죠. 예. 에이브러함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날 태어나서 65년 4월 15일까지 이제 살았는데 이때 또 이제 암살을 당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난 2월 12일 날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링컨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그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남부 쪽에 남군 대통령이 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제퍼슨 데이비스 남군 대통령. 1861년에서 65년까지 재임을 하면서 최종적인 이제 패자 남군의 패자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에 남게 된 거네요. 자, 남북이 이제 지역차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단 산업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지역차, 섹셔널리즘. 지역차는 남부와 북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제, 사회 구조, 관습, 정치적 차이를 말한다. 그죠? 1800년부터 1860년 기간 동안 북부 지역은 산업화, 도시화되고 생산성이 높은 농장을 통해서 노예제 필요가 점점 없어졌다는 얘기죠. 생산성이 높은 농장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공장이 공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산업화가 도시화되니까 공장이 줄어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막 생산성이 높으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막 분업이 시작되고 산업화가 됐다는 건 이제 바로 그런 걸 뜻하는 거니까. 이제 노예가 필요 없어지니까 노예제를 이제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던 거죠. 반면에 남쪽 주들은 여전히 노예 노동이 필요한 그런 거기에 기반한 농업, 면화산업 같은 거죠. 그다음에 가난한 백인이라고 하지만은 자급자족 농업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때는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뭐 가난한 백인들이 그래도 자급자족 농업을 하면서 이런 노예라도 부려야지 그냥 겨우겨우 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주가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남부 쪽에서는 노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노예제를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문제는 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와 같은 큰 개신교 종파들은 이것도 북부와 남부로 종파가 다르게 참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뭐 종교도 보면은 다 갈라져 있어갖고 참 정말 참 답답한 그 상태가 돼가네요. 자, 산업화로 인해서 8명의 유럽 이민자 중에 7명 북부에 정착을 했다. 왜 북부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물론 유럽 이민자니까 다 북부에 정착하고 남부에 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도 농사는 우리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참 미국 그 캔사스 시티를 캔사주를 가느라고 한 10명, 20명 타는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와 세상에 몇 시간을 날아가더라도 전부 밀밭이더라고요. 진짜 참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노예제가 필요한 남쪽으로 가면 그 농사를 져야 되니까 뭐 농사도 좀 대규모로 진짜 기업적으로 지면은 뭐 농사 거기서 일하는 그 인부가 뭐 힘들고 괴롭지 뭐 사실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힘들겠어요. 이 시기 북부에서 남부로 이사하는 백인들보다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백인들이 2배가량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인구 이동 문제 역시 남부인들이 방어적이면서도 호전적인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했다. 당연히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지. 그런데 북쪽에서는 노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대립이 되고 호전적이 되죠.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각 주의 권한을 보겠습니다. 각 주가 특정한 권한을 가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그렇죠. 각 주별로 그 이제 입법권이 다 있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 특히 노예제를 확장시키는데 반대했던 공화당원들은 특히 노예를 데리고 자유주와 준주로 다닐 수 있는 권리에 반대를 했다. 노예제를 확장시키는데 반대했던 그러니까 노예를 반대 그 했던 사람들은 뭐 사람 공화당원들 죄송합니다. 노예를 데리고서 뭐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건 뭐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다음 남부인들은 각 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며 미국 헌법은 단지 주들 간의 협약의 축약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깨자라는 얘기예요. 북부인들은 이들의 탈퇴를 두고 영구연합을 위해 노력했던 미국 조상들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각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할 권한이 없다라는 의견에 일단 의견에 또 네. 탈퇴할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노예를 해방도 하지만은 뭐 노예 문제보다도 연방이 해체될 걸 더 우려해갖고 링컨 대통령이 그냥 동분서주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의 뭐 인권이라든가 뭐 그거보다도 연방이 깨지면 어떡하나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 연방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되겠죠. 그 시체가 조금 크기가 다르네요. 연방을 이제 탈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6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제 연방을 탈퇴했네요. 난 너네들하고 같이 나라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7개 주들은 북부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취임하기 전인데. 그다음 7주들은 1861년 2월 4일에 남부 정부인 아메리카 연합국의 그 연합국을 설립을 했네. 컨페더레이트. 이거 정말 링컨이 볼 때는 이제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방이 깨지는 거죠. 뭐 노예 해방도 노예 해방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아메리카 연합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 네. 7개 딥 사우스 코튼 주. 그러니까 딥 사우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주죠. 남쪽에 있는 아주 그 이제 밑에 있는 주들. 그건 이제 면화 산업이 용성했던 그 주기 때문에 커튼 주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순으로 1861년 2월까지 분리 독립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부가 이제 우선 7개 주가 독립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로 몇 개 주가 더 이제 그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죠. 1861년에 63년까지 남부 국기가 별이 7개가 있는 국기와 함께 새로운 남부 국가명이 탄생을 한 거예요. 바로 아메리카 연합국이 생긴 거죠. 섬토요새 공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섬토요새가 북부를 이제 북부에 충성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포격을 해갖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4개의 노예가 필요한 주 버지니아 그다음에 아칸소 AR이 아칸소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가 분리 독립을 또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의 아메리카 연합국에 합류를 한 겁니다. 11개가 됐죠. 그런데 1863년 6월 20일 버지니아 북서부 지방은 버지니아에서 분리 독립해서 새로운 주인 웨스트 버지니아가 돼갖고 북부군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죠. 존 덴버 노래도 나오잖아요. 웨스트 버지니아 하면서. 근데 버지니아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갖고 또 북부로 합류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는 이렇게 네, 주로 다 독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861년 말에 몬테나. 에모가 몬테나 아닐까요? MT가 몬테나인데. 가만있어. 에모가 뭘까요? 음, 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다음에 KY. KY도 일까요? 캔사스는 KS인데. 제가 요즘 두 주를 확인해 갖고 제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제가 미국 주 약사를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생각 안 나는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남부군 정보를 추방을 하고 북부군의 실효적인 지배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MO하고 K1은 이제 북부군으로 합류를 한 거네요. 자, 아메리카 합중. 아메리카 합중은 23개주, 북부주를 얘기하는 거죠. CA는 캘리포니아인데, 그 다음에 CT, 커네티컷이죠. 그 다음에 이 델라웨어,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그 다음에 아이오와주, 캔사스주, 켄터키주, MD가 메릴랜드고, ME가, ME도 생각이 안 나네. MA는 매사추세츠주고요. MS, MI는 미시건입니다. MN은 미네소타고요. MO가 몬테나인가요? 참,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니아, RIVT, WI는 위스콘신. 아이고, 제가 약자를 모르는 게 몇 개 더 있네요. I, WT, VT. 네, 뭐 사실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게 탁 나타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그게 북부분에 이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다음에 NV, 그러니까 네바다인가요? WV, 는 전쟁 중에 북부군의 세 주로 편입을 했고, 그다음에 테네시와 루이지애나는 전쟁 초기에 북부군의 군사적 지배하로 반환이 됐다. 그러니까 남부군이 뭐 전쟁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탈을 해서 이제 북부군으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CO 콜로라도죠. 그다음에 어, 다코타, ND 플러스 SD,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네, 다코타주. 그다음에 NE, NV, NE, 네바다. 어, 그다음에 유타주, 워싱턴주, 북부군 쪽에서 서서 잘 싸웠다. 음, 하여튼 제가 제대로 말씀드린 못 드린 것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몇몇 노예 소유의 미국 원주민 부족은 남부군을 지원했고 소규모의 살벌한 전쟁이 있었던 현재 오클라호마라고 불리는 땅은 인디언 영토로 이렇게 할당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원주민 부족, 그게 인디언이죠. 인디언은 이제 남부군을 지원했네요. 자, 그리고 당시에 1861년부터 63년까지 미국은 34개 주였다. 지금은 뭐 50개 주고 캐나다까지 하면 51개 주가 되겠지만 뭐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자,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습니다. 해방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중에 만 건이 넘는 교전이 발생했고 그중에 40%가 버지니아와 테네시에서 일어났다. 아, 거기가 주로 전장터였네요. 전쟁의 시작은 1861년이네요. 1860년 링컨이 대선에 승리하자 1861년에 남부의 여러 주들이 미 합중국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뭐, 그 저기 뭐라 그럴까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탈퇴가 되는 겁니다. 근데 61년이니까 63년 2년 후에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흑인들이 이제 그 북부군에 이제 많이 북군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1861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전쟁 전 평화회담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렬이 됐다. 그러니까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전쟁으로. 섬터에서 전투에서 북군이 어떠한 군사적 성과도 못 거두고 작전에 실패했으나 물론 이쪽 남군이 이제 포격을 가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섬토요새를 사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섬토요새 포격전을 갖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북부인들은 링컨 대통령 지시 아래 모든 주 요새를 탈환하고 연방을 수호하고자 저항을 했다. 그래서 텍사스가 점령된 게 1861년이고 동부전선이 1861년부터 63년까지 서부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동부 쪽과 서부 쪽으로 이렇게 나눠가고 전선이 형성이 있었다라고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북군이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이때까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63년에 이제 북군이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시시피강 주변의 전선은 61년부터 65년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이제 싸웠고, 그다음에 버지니아 점령 동전도 64년에서 65년까지 65년에 모든 이제 전쟁이 끝나죠. 예. 그다음 남부 맹방의 항복.
남북의 분리선, 그다음에 섬토요새 공격, 게티스버그 전투, 뭐 기타 등등 이런 그 전투를 통해 갖고서 남부 쪽의 그 이제 맹방 서로 그 이제 뭔가 그 맹방으로서의 그 이제 어떤 전선을 형성했던 그 주들이 항복을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북군은 승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남긴 상처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산업화로부터 얻은 힘과 인구수가 남부군이 뛰어넘을 수 없는 북부군만의 강점이 있었다. 예.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뭐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쉬웠겠죠. 그 뭐 무기도 뭐 훌륭했고, 그다음에 어 그 인구수가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남부군보다 북군이 더 이제 병력 수도 많았었다. 그러니까 그런 강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상처도 많이 이제 있었겠죠. 남부 역사자 쉘비 푸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제가 생각하기에 북부군은 남부군을 상대할 시 한 손으로만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남부군이 북부군을 상대로 더 많은 승리를 거뒀더라면 북부군은 뒤에 감추고 있던 나머지 손까지 동원해 싸웠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됐더라면 전 남부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남부군이 군사력에 있어서 열세였었다라는 얘기죠. 한 손만 갖고 싸워서 북군이 이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예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흑인들이 이제 해방된 노예. 그다음에 그 남부군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려고 탈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북부군에 입대를 해갖고 전쟁을 벌린 겁니다. 약 19만 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해방된 노예들은 대부분 수비 쪽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64년, 65년 사이에는 많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흑인 병사도 많이 나오죠. 17만 7천 명의 독일 출신과 14만 4천 명의 아일랜드 공화국 출신을 포함해서 많은 유럽 이민자들은 북부군에 입대를 했다. 북부군이 더 살기 좋은 땅이니까, 살기 좋은 환경이. 그러니까 북부군이 이겨야 되니까 북부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 103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당시 인구의 3%라고. 사상자 중에 62만 명, 약 60%가 군인이었으며 그 가운데 3분의 2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질병도 창궐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부상당한 몸으로 제때 치료 못하면 질병에 더 노출이 되죠.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북전쟁은 미국이 지금껏 참여한 모든 전쟁 중에서 사망자 수와 맞먹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죽음을 초래했다. 참 엄청 많이 죽은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는 얘기고, 우리 6.25 사변 때도 와서 3만 5천 명이 미군이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사상자가 그렇게 난 거죠. 62만 명이 군인이 죽었으면 엄청 많이 죽은 거죠. 1860년대 인구조사에 따르면 13세에서 43세 백인 남자 전체 8%가 전쟁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 수치는 북부 인구의 6%, 남부의 18%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독립전쟁 할 때 뭐 이유가 아니네요. 약 5만 6천 명의 군인이 남북전쟁 중에 감옥에서도 죽었다. 포로가 되면 감옥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돌격 등과 같은 나폴레옹식 전술을 사용했다. 우리가 이 유럽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가끔 보면은 굉장히 그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하죠. 양쪽에서 군인들이 그 대화 오열을 갖춰갖고서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는 거예요. 서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걸어가면서 총을 쏘는 거죠. 그럼 총에 맞고 앞에 있는 병사가 죽어서 넘어지면은 그걸 또 밟고 지나가서 또 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식 전술인가 봐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은폐하지 않고 저렇게 날 쏴 죽이세요 하는 식으로 전쟁을 하나 그랬는데 그게 옛날 나폴레옹식 전술이었던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나폴레옹 시절에 응? 그랬다라고 하는. 정말 그 나폴레옹이 그 소련 그때 러시아죠. 러시아를 침공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제화벌이 이제 그 배경인데 그런 식으로 싸우던 그런 시절에는 총이 뭐 그렇게 강력한 무기였지만은 총에 맞고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뭐 그런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가는 그 이 스트렝스 강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총알 맞았을 때 그 몸이 망가지는 그 정도 이것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때하고는 이제는 더욱 정밀한 강선 개발과 탄환이 났다는 얘기죠. 이제 강선이라고 하는 건 총구안을 이렇게 들이다 보면 이렇게 뺑뺑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게 강선이죠. 어, M1이 4조 우선인가 그렇고 M16이 6조 우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번 6조니까 회전이 더 많은 거예요. 총알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오른쪽 우선이라는 오른쪽으로 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무기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폴레옹이 싸웠던 그 시기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정밀한 그런 무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여기에 이제 기관총이 나온 거야.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북군에 사용된 스펜서 연발총이나 시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트링 기관총에 의해서 개활지에서 포진해 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무참히 살해당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연발총으로도 뭐 죽겠지만 기관총, 게트링 기관총 뭐 영화에서 보지만은 그냥 그 기관총을 쏴대면 뭐 마구마구 쓰러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해가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폐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참호가 나타나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한 전략으로 쓰인 전쟁 참호가 이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총알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과 오를 지어서 이렇게 총을 쏘면서 진군하는 그 총에 의해서는 뭐 마저도 그렇게 쉽사리 죽지도 않고 부상의 정도가 크질 않았는데 이때 그 남북 전쟁을 하면서 쓴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관총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무더기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자 수를 줄이려고 기관총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이 남북전쟁을 그 소재로 한 소설이 많이 있죠. 유명한 거 있죠. 박동감께서 고운 위도인 1936년에 나온 마거릿 미첼이 쓴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1895년에 붉은 무공훈장이라는 게 스테판 크레인이 쓴 소설이 또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화로는 게티스버그, 신과 장군들, 영광의 깃발,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영화로 나왔죠. 1939년 작품인데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뭐 39년작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만들어진 이제 작품을 본 거죠. 예. 그다음에 드라마에는 존 스톤의 전사용기 51년작입니다. 미니 시리즈 남과 북이 1985년, 86년에 그 이제 나왔네요. 예, 예,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그 남북 전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때 전사한 모든 분들에게 경례의 예를 표합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이고, 그다음에 세계 햄스터의 날이기도 하고, 도서관의 날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많이 남북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군축행동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해 제가 방송해드렸던 그 내용인데, 도서관의 날, 세계 군축행동의 날, 세계 햄스터의 날, 이 영상도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 본 미국 남북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